안녕하세요. 닥터앤닥터 육아일기의 작가 이대항입니다. 오늘 제가 굿TV 멘토링 코리아에서 첫 번째 들려드릴 강연은 제가 웹툰 작가가 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를 졸업했고요. 에너지 시스템 공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체 멀쩡한 공학 박사가 어쩌다가 웹툰을 그리게 됐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작가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가라는 이야기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 대학생 여러분들 느끼시기에는 약간 제가 88 올림픽을 기억하는 것 같은 느낌이겠지만 2002년은 되게 큰 행사가 있었던 한 해였어요.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진출을 했고 저희 집에도 되게 좋은 일이 많았죠. 제가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하고 저희 아버지는 내 집 마련에 성공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직후에 굉장히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정말 온몸에 관을 꽂고 몇 달을 병원에 누워 계실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우리 집의 그 생활비와 병원비와 기타 등등의 문제 때문에 대학 합격증만 가지고서 이제 학원가를 돌아다니면서 저를 좀 고용해 주세요. 그런 걸로 제 대학교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1학년 1학기는 또 휴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마치면 학원에 가서 이제 거의 밤 11시, 12시, 시험 기간에는 1시까지 강연을 하다가 돌아와서 이제 과제를 할까 아니면 잠을 조금이라도 자야 될까 그런 걸 고민하던 게 제 1학년 1학기였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대학만 가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자동으로 생기고 MT도 가고 되게 새로운 일들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건 전부 다 저한테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제가 꿈꿨던 대학 생활 이런 것들을 조금씩 글로 적었었거든요. 나는 동아리도 하고 싶었어. 나는 연애도 하고 싶었어. 나는 되게 친한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적었다가 조금 이제 상황이 정리된 뒤에 그거를 인터넷 소설 형태로 써서 공개하게 됩니다. 완전 뜬금없이 이렇게 발표를 했던 건 아니었고 예전부터 글 쓰는 건 되게 좋아했어요. 중학교 때 이런 때는 글쓰기로 큰 상도 받아보고 그래서 저는 글 쓰는 걸 좋아하니까 장래희망조사 이런 걸 하면은 작가 이렇게 적어서 냈었는데 그때마다 들었던 이야기는 그건 배고픈 길이다. 그거는 되게 고생하는 길이고 네가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해서 작가가 되는 게 아니다. 그건 선택받은 사람들의 일이야. 이런 이야기를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약간 떠밀리듯이 공학 계열로 간 것도 있어요. 글쓰기는 되게 큰 상을 받을 때도 있지만 정말 입선도 못할 때도 있는데 과학이나 수학은 시험을 치면 잘하는 애들이 계속 잘해요. 그죠? 아마 그런 보장성을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은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대에 갔는데 막상 제가 발표한 그 글은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당시 인기 포털이던 네이트에서 정식으로 고려를 받으면서 글을 쓰게 돼요. 물론 지금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제 네이버 웹툰 작가입니다. 이러면 돈 잘 버시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 저는 고려로 한 달에 한 20만 원 남짓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랑은 전혀 다른 분위기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인기가 생기고 출판을 하게 되고 마침내 그 당시 모든 인터넷 작가의 꿈이던 영화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영화사가 망했어요. 다른 영화에 좀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영화사가 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순간 실업자가 됐고 이제 좀 멍하니 생각을 다듬다가 이래서들 그런 이야기를 했나 보다. 처음 좀 실감을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대학원까지 가게 됩니다. 네. 그 중간중간에도 저는 글쓰기를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꾸준히 영화사들과 컨택을 했고 한 번은 중국에 있는 회사와 이제 계약이 진행이 돼서 거의 막바지 단계일 때까지 갔었는데 갑자기 사드를 둘러싼 분쟁이 터지면서 문화교류 전격 중단 이런 게 발표가 돼가지고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보복으로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콘서트와 팬미팅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면서 갑자기 또 저도 계약이 백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쯤 왔을 때는 약간 이 세상이 내가 창작자가 되길 원하지 않나 보다. 나는 정말 뭔가 이쪽 길은 가면 막히고 가면 넘어지는 그런 길인가 보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때부터는 뭐 저희 아이를 키우고 하는 일에 되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박사 과정을 휴학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저희의 이제 한 2살 넘으니까 제법 재밌더라고요. 뭔가 막 아빠 육아하면 기대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잖아요. 막 좀 크게 놀고 막 밖에서 막 흙놀이하고 이제 좀 그런 것도 되게 좋아했는데 그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똑같이 이렇게 방전돼서 쓰러지서 자잖아요. 그러면은 1시간 반쯤 지나면 애는 100% 만충이 돼서 눈을 떠요. 근데 저는 제 배터리는 30년 동안 쓴 배터리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약간 피로감과 근육통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애를 잘 기운을 빼서 내 시간도 좀 챙기고 다시 뭐 글이라도 쓰든가 뭔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끝에 트램폴린을 구입을 합니다. 애 넣어놓고 박수만 쳐주면 정말 애 기운을 빼는 데는 최고였어요. 그래서 이제 신나게 그렇게 노는데 애가 너무 재밌게 노니까 저도 약간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는 기계치조를 했었거든요. 되게 아드레날린 이런 걸 좋아해서. 그래서 애를 재우고 이제 혼자 거기에 올라가서 공중돌기를 뛰었는데 한 바퀴까지는 괜찮은데 2바퀴를 뛰었더니 0.5회전이 모자라서 척추가 부러집니다. 네, 경추 7번부터 흉추 3번까지가 무너졌어요. 머리랑 오른팔만 거의 멀쩡한 상황이었어요. 이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긴데 그 당시엔 되게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워서 몇 달을 지냈어요. 일단 화장실까지 가는데 1달 정도 걸렸고요. 다시 걷는데 한 3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 척추 손상의 제일 무서운 점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평생을 살아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시간들이 좀 지난 뒤에 내가 이 상태로도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이 상태로도 계속 그냥 이렇게 누워있을 수는 없는데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 글을 쓰기로 합니다. 근데 왼손이 잘 안 움직이니까 한 손으로 키보드 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오른손만으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림을 그려보기로 합니다. 네, 그래서 인생에서 처음으로 좀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이제 인체와 뭐 표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 뒤에는 한번 원고를 그려보자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러려면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뭘까? 지금까지 없었던 이야기 중에서 뭔가 히트를 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저는 나름 공학 박사까지를 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한번 물리 만화를 그려보자. 지금 아무도 뭔가 오 하는 느낌이 아닌 것처럼 철저하게 망합니다. 네,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흥망. 네. 웹툰을 보면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 경험이 저한테는 꽤 도움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림 연습만 계속하면 뭔가 내가 잘 그리는 것만 계속 그리게 돼요. 근데 막상 원고를 그려보면 그것만으로 원고를 계속 그릴 수는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다시 작법과 그런 연습의 단계로 넘어가죠. 그리고 나서 또 좀 괜찮은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러다가 또 연출이 좀 다양해지면 또 막히는 부분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약간 그림이나 이런 연출적인 면에서는 꽤 선순환이 잘 됐어요. 그렇지만 내 만화는 망했죠. 그리고 나서 저는 다행히 건강을 회복해서 제 인생에 다시 어떤 아쉬웠던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은 학교로 돌아가서 박사학위를 마치는 일이었어요. 이 시기가 제가 저희 아들한테 가장 미안했던 1년이었어요. 저는 어린이집이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를 한다고 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아이를 맡기고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고 돌아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침 8시에 어린이집에 가면 아무도 아직 등원을 하기 전이었어요. 아이도 그러면 들어가기 싫잖아요. 친구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걔를 이제 달래서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녁 7시에 아이를 데리러 가면 다른 친구랑 꼭 둘만 꼭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래도 꼴찌는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되게 비겁한 위안을 삼았는데 저희 아이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1등으로 집에 안 가도 괜찮은데 아빠도 중간쯤 데리러 오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참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학위만 마치면 아빠가 이것만 마무리하면 너랑 다시 예전처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잘해줄게. 그런 약속을 수도 없이 했었죠. 그 전까지 꿈을 쫓는다는 거는 그냥 제 일이었거든요. 제가 막 노력하다가 좋은 결과가 나오면 기뻐하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뭔가 좀 슬퍼하고 화를 내고 그런 일이었는데 이제 가족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못다한 아쉬움, 어떤 꿈 이런 걸 쫓는 거는 되게 가족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구나. 그런 것들이 참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행히 1년 만에 박사 학위를 받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박사 학위를 받았으면 그걸 또 쓸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쪽 일은 오히려 정말 더 저를 뭔가 그 상황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에너지 자원을 전공했으니까 석유, 석탄 이런 거에 관련된 일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뭐 해외 장기 파견을 각오해야 된다던가 실험 시간 같은 것들이 그렇게 딱 근무 시간 안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와의 그런 약속을 지킬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는 다시 한번 글과 그림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도 집에서 일할 수 있으면 그런 걸 좀 더 같이 병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당신 일상 만화를 한번 그려보는 건 어떻겠느냐. 육아 만화든 일상 만화든.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베스트 도전에 있는 작품이 4,000작품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상 만화가 1,000작품이 넘어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일상 만화를 그린단 말이죠. 뭔가 좀 진입장벽도 낮고 뭐 나름 재미있는 이야기들 몇 가지 정도는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로는 절대 데뷔를 할 수가 없다고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내가 근데 그 많은 작품 중에서 남자가 육아를 하고 남자가 경력단절을 겪고 운동을 하다가 척추가 부러지는 그런 만화가 있어? 그런 상황에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가 좀 괜찮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탄생한 작품이 닥터 앤 닥터 육아일기입니다. 이제 공학 박사 아빠가 키우고 산부인과 전문의 엄마가 아이를 낳는 내용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용감무쌍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처음 그림 그렸던 단계가 이게 베스트 도전에 갔을 때 당시가 저 정도였거든요. 처음엔 저거보다 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연습을 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림을 잘 그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저 그림으로 어떻게 웹툰 작가가 되겠다고 했었을까. 그나마 지금 한 1년 지났을 때는 좀 나았어요. 그래서 이제 웹툰에 관련된 강의를 갈 때가 많은데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죠. 스토리랑 그림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저는 100%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더 중요했으면 저는 데뷔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네. 베스트 도전에 그 많은 일상 만화가 있었지만 나름 공학 박사 아빠가 아이를 키우고 산부인과 전문의 엄마가 임신을 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베스트 도전의 전체 조회수 2위까지 단숨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확신이 있었죠. 나는 웹툰 작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네이버 웹툰의 작가가 된다는 건 되게 희박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올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면서 밤에 웹툰을 그렸어요. 쉽지 않은 정말 주경야독의 삶이죠. 그거를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든데 그래도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그걸 5개월 가까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1위 했던 작품이 이미 네이버 포텐업이라는 장학금 제도에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포텐업은 한 시즌에 5, 6작품 정도를 선정을 해서 이제 나름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그중에 한 작품은 무조건 정식 연재가 되는 제도입니다. 나름 장학금도 주고요. 그래서 저 작품이 전체 조회수 1등인데 포텐업에도 되어 있으니까 저 작품이 정식 연재를 가면 내가 그럼 1등이니까 나도 이 정식 연재를 가고 뭐 하는 되게 분홍빛 미래를 저는 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난 어느 날 그 1등을 하던 작품이 정식연재에 실패합니다. 이유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작가님은 되게 긴 시간 동안 휴지에 들어갔고 저 또한 슬럼프에 빠집니다. 갑자기 제가 믿던 잘 되고 있다는 게 정말 잘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져 버린 거죠. 왜? 저 작품은 1등인데 이미 포트나우에도 선정이 됐었는데 왜? 끊임없는 그 왜가 저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어요. 대체 뭐가 필요한 걸까? 뭐가 부족한 걸까? 내가 하려면 뭘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회의감에 젖은 얼마인가를 보냈죠. 창작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이런 불확실성을 늘 마주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나마 도움이 되는 것은 사람들의 긍정적 반응, 뭐 응원 메시지 이런 것들인데 그걸 받기까지 가는 것도 사실 수월하진 않죠. 근데 그 삶이 길어진 와중에 생활고에 지쳐서 그 길을 벗어나는 다른 작가님들을 계속해서 보게 돼요. 그 과정은 정말 표현하기 힘든 그 막막함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나는 어느 쪽일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답을 갈구하지만 결과를 까보기 전까지는 내가 어느 쪽에 속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합니다. 안녕하세요, 베르님. 네이버에서 점점점점. 이 메일을 보고 정말 소리 없는 아우성을 한 1분쯤 했어요. 정말 드디어 나에게 간택이 왔구나. 네, 근데 네이버 웹툰에서 머니게임을 연재 중인 배진수 작가입니다. 이렇게 메일이 와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제가 혹시나 너무 희망 고문에 지쳐서 이게 자포자기 할까봐 도와주고 싶다 이런 취지에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뭔가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고 하는 분도 계시고 뭔가 내가 이런 부분은 신경 못 쓰겠다는 부분도 있었으니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겨서 좀 더 가보자 이렇게 힘을 얻어서 다시 이제 연재를 이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안 된 시기에 네이버 웹툰에서 연락이 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제 전체 시놉시스와 분량 같은 제 작품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고 두 번째는 면접이 있었어요. 뭐 면접도 이제 대단하게 막 이렇게 치열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면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재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연재 협의 중입니다. 공지를 올리는 글이었죠. 이때까지도 막 정말 꿈 같다 이런 느낌은 사실 잘 안 들었고 그냥 하하하 나도 떠난다 뭐 그 정도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이 연재 공지를 딱 올렸더니 그 뒤로 정말 축하한다는 댓글들이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합니다 작가님 될 줄 알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정말 적어주시는데 그때야 되게 내가 웹툰 작가가 됐구나. 내가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의 정말 응원 메시지와 이런 것들 덕분에 내가 웹툰 작가가 됐구나. 그게 그제서야 실감이 되고 그제서야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에 가장 짜릿했던 순간 아마 탑3 안에 들어갈 정말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 적지 못했지만 정말 평소보다 한 4-5배 정도 되는 댓글이 달렸어요. 그래서 내가 창작자가 아니었다면 어디서 이렇게 정말 순수하게 축하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거를 되게 뿌듯해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낮에 일을 하고 밤에 웹툰 그리는 삶은 별로 제 몸뚱아리에 바람직한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웹툰 작가가 됐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좀 몸이 많이 아프고 정말 사람이 이게 번아웃이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 몸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좀 쉬기도 쉬고 이제 몸을 좀 추스렀는데 그래도 별로 상황이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막 설사부터 이런 게 멈추질 않아가지고 그 응급실에 가게 됐어요. 주말이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장염 같으니까 입원을 좀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검사를 돌렸는데 근데 환자분 검사가 결과가 좀 이상한 게 많으니까 너무 부담되지 않으시면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세요라고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간 연재를 시작하면 병원 같은 거 가기가 힘드니까 그 전에 까짓 거 뭐 약간 건강검진 차원에서 한번 훑자 이런 마음으로 정밀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뱃속에 저렇게 암들이 자라 있었고 골수까지 침범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졸지에 혈액암 4기 진단을 받게 돼요. 2019년 7월에 제가 네이버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2019년 8월에 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했죠. 세상은
내가 창작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가 보다. 왜 뭔가 될 것만 같으면 이런 일이 생길까? 되게 정말 분노에 찬 한때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환자분 뭐 이렇게 치료 전에 뭐 여행이라도 좀 다녀오시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고 좀 기분 좋은 일을 하세요. 저는 평소에 영화 보고 뭐 이런 거 책 읽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는데 막상 내가 암이고 암사기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도 재미가 없었어요. 내가 이걸 지금 봐서 뭐하지? 내가 이걸 지금 해서 뭐하지?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걸 하고 있네? 약간 그런 마음으로 아무것도 정말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를 움직였던 거는 제 작품이었어요. 작품을 그리자. 내가 죽어도 작품은 남고 내 아들한테 아빠가 너를 어떻게 가졌고 너를 얼마나 사랑했고 너와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남겨주자. 그런 마음으로 작품을 하기 시작하니까 저는 정말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집중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분께 연락을 드렸어요. 담당자분, 제가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고 하는데 당장 죽진 않을 것 같으니 연재를 시켜주십시오. 담당자분도 이제 알겠습니다 하시고 만약에 휴재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꼭 말씀해 주세요. 그 정도로 하고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암 치료를 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하는데 저는 그때는 되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행복한 사람. 나는 이 상황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이구나. 이게 되게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작품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I won't give up on us, even if the skies get rough. I'm giving you all my love. 네,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고 네, 뒤에 계신 분. 작가님, 저는 만화 애니메이션을 재학 중인 학생인데 제가 이번 올해의 졸전을 준비하는 학년이다 보니까 제 스토리를 제 지인들에게 많이 공유하면서 평가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같은 경우가 독자들에게 그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고 정말 많은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께서 웹툰을 연재하실 때 독자분들께 알리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먼저 정하고 연재하셨는지 여쭤보고 싶고, 만약에 정하셨다면 독자분들께 정하고 싶은 이야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그냥 정말 이렇게 라이브로 글을 쓰는 작가들도 있지만 저는 시놉시스를 미리 다 써놓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요. 왜냐하면은 전체 분량을 가늠하는 거나 이제 흐름을 가늠하는 문제도 있고, 일단 결말이 산으로 가는 거는 결코 독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쯤에서 이런 이벤트로 해서 이렇게 결말까지 가야겠다라는 거는 분명히 정해놓고 글을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메시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독자들은 뭔가 배우려고 작품을 읽지는 않아요. 보통의 경우 뭔가 특별히 뭐 학술서나 이런 경우는 물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보겠지만 대부분은 감동받고 싶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좀 알콩달콩 밀당하는 걸 보고 싶어서 이런 이유로 작품을 보지, 어떤 이 작품은 정말 훌륭한 메시지를 담고 있구나 이런 건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도 그 작품이 대중에게 퍼져나가는가 사랑받는가, 그건 메시지와 별개의 문제예요. 오히려 조금 더 메시지보다 저는 아이덴티티에 의미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 작품은 이런 작품입니다. 적어도 그건 말할 수가 있어야죠. 저는 이런 작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내 답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마이크를 받아주세요. 네. 작가님의 작품을 보고 미혼부라고 하는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그 작품을 보고 저의 작품을 쓰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미혼부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 것인지 저는 궁금해서 그 시작에 대한 계기와 이거를 꼭 작품에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도 알고 싶습니다. 지금은 조금 상황이 그나마 나아졌는데
제가 한창 저희 아이를 키우던 2015년, 2016년 이때는 지금보다도 좀 아빠가 육아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시선도 되게 안 좋은 시선들이 많았고 설비상으로도 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았어요. 저는 이제 아이를 업고 산책을 많이 다녔는데 그걸 꾸준히 계속 매일매일 나가니까 사람들이 약간 뭐 저 집은 약간 사연 있는 집인가 보다, 엄마가 없나 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공공연히 주고받는 걸 몇 번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이제 아이가 기저귀를 갈거나 해야 되는데 기저귀 가리대가 남자 화장실에는 없는 거예요. 여자 화장실에는 있는데 그걸 보고 저는 되게 납득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은 세상에는 육아하는 아빠만이 아니라 그냥 같이 아이와 가족과 함께 외출한 아빠들도 있어요. 근데 남자 화장실에는 그런 설비가 아무것도 없고 여자 화장실에만 있으면 이거 남자 화장실에는 이거 기저귀 가리대가 없어서 안 돼. 당신이 하고 와. 이렇게 해서 당연히 뭔가 책임을 떠맡기게 되잖아요. 유모차 이런 것만 생각해봐도 유모차의 모자가 엄마 모자예요. 근데 유아차라는 단어가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당연히 엄마가 끄는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일들. 그런 거에 대해서 찾아보기 시작하니까 정말 그런 사례가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그중에서 눈에 띄었던 게 미혼부 사건이었어요. 2015년에 처음 생긴 법이 사랑이법입니다. 그전에는 아예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아예 할 수가 없었어요. 출생신고를 하는데도 굉장히 엄격한 법리적 그런 한계점들이 있었죠. 당장 아이가 이미 태어났고 시시비비를 가릴 부분이 남았더라도 아이는 예방접종도 맞아야 되고 필요하면 보육기관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런 보호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예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가혹하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를 내 작품을 통해서 한 번은 알리고 싶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당시 이제 미혼부 지원단체 맡고 계시던 김지한 대표님이랑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조율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됐고 2021년에서야 대법원에서 모든 출생된 아동은 출생신고될 권리를 가진다는 결정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되게 뜻깊은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뭔가 지금 쓰신 작품도 그렇게 여러 사람의 입장에서 서로 간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영광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1강 제가 왜 웹툰 작가가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